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이 법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일주일이 채 안 됐습니다. 법원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윤석열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 확연히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동안 어떻게 보자면 검찰이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해 오던 여러 사건들이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조국 전 장관 사건은 결말이 나지 않았고,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글쎄 그렇게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건들에서 사실상 법원이 윤석열, 한동훈을 매기는 그런 판결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 내부의 분위기도 상당히 변화 조짐이 감지됩니다.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던 법원 분위기가 최근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저렇게 못할지 몰랐다거나, 법률가인데, 명색이 법률가인데 저런 식으로 할지 몰랐다거나 하는 그런 후회 섞인 발언이 나오기도 하고요. 일부에서는 우리가 언제 검찰을 믿었더냐 라는 얘기도 합니다. 검찰은 검찰, 법원은 법원. 검찰이 정권 잡았다고 법원에 해가 뜨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요. 오히려 법원에 해가 뜨려면 법원이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어야 한다. 요새 유행하는 시쳇말로 짓는 개를 돌아보지 짓지 않는 개는 돌아보지 않는다. 우는 아이한테 젖주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법원이 윤석열 정권하고 서서히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런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런 법원 주변의 분위기가 그냥 주변의 분위기 혹은 저와 가까운 사람들의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은 자신의 본심과 다르게 제가 누군지를 아니까 은근히 저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2, 3일 전부터, 지난주부터 나오는 이 판결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이성윤 전 고검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든지, 윤석열 정권이 정말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건을 끌고 왔던, 이게 말이나 되나 싶었던 그런 사건들은 서서히 법원에서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법원에서 받아준단 말이야, 심지어 바이든 날리면 이런 판결을 내리는 법원을 보면서 야, 미쳤구나 라는 생각까지 됐었는데 그 직후부터 좀 변화가 감지됩니다. 오히려 바이든 날리면 이런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애치당초에 이상한 놈이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따로 노는 놈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에게서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놀랍게도 일부에서는 이제는 레임덕이다, 윤석열 레임덕 왔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레임덕이 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결국에 법원이 윤석열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대놓고 이제 윤석열 눈치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레임덕이다, 이제 정권은 레임덕이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어떻게 보자면 그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 레임덕이라는 말에서 뭔가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윤석열에게서 등 돌리는 법원입니다. 정말 윤석열에게서 법원이 등을 돌리고 있는가? 사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한테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른바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라든지 회계 부정 등등의 불법이 있었다는 사건이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삼성그룹의 승계를 위해서 삼성이 오래전부터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나름 자기들끼리 치밀하게 짠 거죠. 어떤 분도 이거를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할 때, 자, 제일모직에 비해서 삼성물산의 그 주가가 훨씬 적었죠. 그래서 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던 다른 자회사의 자산을 부풀린 겁니다. 그 부풀리는데 사용됐던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모직이나 이 삼성물산의 이 규모를 키워가지고 이재용의 그 삼성그룹 승계를 돕기 위해서 이재용의 지분을 키워줬다는 것이 바로 이 삼성 사건의 핵심입니다. 경영권 승계 사건이라고도 하죠. 자, 이 경영권 승계 사건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하고 얽히면서 참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주력 부대를 대거 투입해서 이 수사를 진행을 했죠. 지금 금감원장을 하고 있는 이복현도 이 삼성 수사에 투입이 됩니다. 지금 탄핵을 당한 이정석 검사도 여기에 투입이 됐죠. 한마디로 쟁쟁한 한동훈, 윤석열 라인들이 대거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검찰이 힘을 빡 주고 진행한 사건이죠. 이 사건 5년을 질질 끌다가 결국 오늘 1심 선고가 났습니다. 1심 선고의 결과는 무죄였어요. 보통 판사들이 검찰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릴 때,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무죄 판결을 할 때 100% 무죄를 때리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유죄인데 요거는 무죄다. 그래서 핵심 부분은 무죄로 때려주고 다른 찌끄레기 같은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거기서 뭐 벌금을 때린다든지 집유를 때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의 체면을 어느 정도 살려주는 판결을 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삼성 사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거죠. 과거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무죄였고 핵심적인 사건에서 무죄였지만 다른 일부분 약간 곁다리 같은 말 그대로 별건에서 유죄를 맞아가지고 뭐 벌금이라든지 집행유예라든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재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완전히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난감한 것이 뭐냐면 이재용이 이 사건으로 실제로 감옥에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감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수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 수감 생활 이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벌충이라도 이걸 좀 합리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합리화 시켜주려면은 보통 여기서 나오는 게 집행유예 판결이거든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근데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1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퉁치고 넘어가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는데 자, 이번만큼 되게 특이합니다. 생짜로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검찰한테 대빵 한 방을 매긴 거죠. 이 삼성 불법 승계 문제 이거는요. 한동훈도 윤석열도 엄청
심혈을 기울인 힘을 바짝 쓴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한동훈이 삼성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삼성을 한번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이 삼성 잡는 데는 상당히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 무죄가 나와버렸습니다. 심지어 함께 기소된 삼성의 다른 임원들한테도 무죄가 줄줄이 나와버렸어요. 뭐 장충기니 최지성이니 이런 사람들 다 무죄 나왔습니다. 검찰의 완패를 선언한 거죠. 이런 사례는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완패를 선언해주는 사례가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검찰이 체면 치레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끈덕지를 주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전혀 안 줬습니다. 한 방 세게 때린 거죠. 그것도 윤석열과 한동훈이 엄청 심혈을 기울인 자신들의 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생각하는, 한동훈이 화양연화 운운할 때 그 화양연화의 핵심이 됐던 사건인데 무죄가 나온 겁니다. 법원으로서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한 방 매긴 겁니다. 이재용이 무죄가 났다는 것은 참 애석합니다만, 한편으로 한동훈이 한 방 먹었다는 점에서는 그것도 생각을 달리 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참 그렇죠. 오늘 그리고 또 다른 사건 하나 선고가 있었습니다. 임종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임종헌이라는 사람은 사법농단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사법농단을 실질적으로 실행한 사람이 바로 임종헌이라고 하죠. 그래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또는 당시 박근혜 정권 때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문서를 작성해 준다든지 이렇게 사실상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 이 법률적인 자문을 해준 자문 변호사 역할을 해줬다라는 그런 혐의로 이 사람이 기소가 됐었죠.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람도 1년 정도 실형을 살았죠. 구속기간 동안 1년 정도 계속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온 거죠. 사실 이 정도가 보통 법원이 이 검찰한테 패소 선고를 할 때 쓰는 수법입니다. 완전히 무죄는 아니고 유죄긴 유죄인데 집행유예야. 근데 이 사람 1년 살았잖아. 그러니까 끝.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임종헌한테는 오늘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엊그저께 양승태한테 무죄 판결이 났는데 임종헌한테는 유죄가 났다. 결국에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임종헌한테 있다라고 마무리를 지은 셈이죠.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이 남았습니다만 뒤집어질 가능성은 그닥 크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양승태 무죄, 임종헌 집행유예 요 시나리오는 사실 좀 오래전부터 짜여져 있었고요. 이 앞에 김명수 대법원부터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법원 수뇌부가 교체되는 그런 와중에서도 일정하게 합의를 본 부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뒤집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자, 임종헌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검찰의 이 체면을 조금 살려주기는 했지만 역시 한 방 매겼다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앞서서 양승태에게 무죄 선고가 났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검찰이 한 방 먹은 게 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오랫동안 해묵어 있던 사건들이 하나씩 결론이 나는데, 자, 그 해묵은 사건들은 검찰이 특히 한동훈, 윤석열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그 역량을 총동원해서 진행해왔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이 사실상 검찰의 완패로 끝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좀 드문 사례들입니다. 임종원 같은 경우 유죄가 났지만 양승태가 완전 무죄가 났다는 점에서 47개 혐의가 다 무죄가 났다는 점에서 사실 다들 좀 놀랬어요. 그리고 임종원한테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때렸다. 예. 이 정도쯤에서 검찰 니들 먹고 떨어져?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과언 아닌 거죠. 자, 오늘 내려진 이 두 가지 판결만 봐도 참 법원의 분위기에 뭔가 변동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지난주에 나왔던 이 판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차규근 전 출입국 관리본부 본부장한테 무죄 사실상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 차규근 본부장은요,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 김학의 사건에서 김학의 출국 금지를 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시켰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직위해제, 징계를 받고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당한 직위해제에 대해서 소송을 내서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 사건 역시 사실상 검찰이 자신들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던 사건입니다.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이 검찰로서는 아킬레스건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진실을 검찰이 외면했던 사건이기 때문이죠. 동네 꼬마 녀석들하고 노래 부르던 그 사람 얼굴을 전 국민은 다 알아봤는데 검사만 못 알아봤다. 참 조롱거리 아니었습니까? 그 조롱거리가 된 사건에서 김학의의 출국 금지를 내렸다는 이유로 이 차규근 본부장은 징계를 받았던 겁니다. 되게 억울하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 자, 몇 년을 끌다가 겨우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아낸 거죠. 여기서 포함되진 않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성윤 전 고검장이 한동훈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죠. 1심에서 제가 패소했는데 뒤집어졌어요. 저는 사실 선고 나기 일주일 전쯤에 이길 수도 있겠구나, 승소 판결이 났나 보다 라는 그런 뭐 예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상황이 참 뭐 같다 보니까 사실 거의 반쯤 포기하고 있으면서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 봐라, 내가 이겼나? 라는 그런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일들이 조금 있었죠. 그 추론이 뭐였느냐? 1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던 이 검찰 쪽 사건들이 갑자기 진행하게 됐다면서요. 지금 진행하니까 서류 내라고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검찰청에서. 그래서 내일 모레 이 선고가 날 건데 갑자기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사실상 끝난 줄 알았던 사건들이 다시 제기가 됐다. 야, 이거 뭔가 이상하네. 한동훈이 졌나? 그러니까 한동훈은 나한테 야, 이 사건에서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라는 그런 메시지 보내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자, 여하튼 몇 가지 사건들 또 있죠. 또 그 다음에 이 검찰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인 사건은 이 고발 사주 사건입니다. 손준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손준성은 윤석열이 지금 엄청나게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공수처로부터 기소가 됐는데 직위해제가 되기는커녕 징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을 했습니다. 검사장이 됐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라는 것은 법원에 보내는 윤석열의 메시지다. 얘는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야.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 건드리지 마. 라는 식의 그런 의미가 담겼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손준성이 징역 1년에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이 고발사주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것이 손준성의 유죄가 선고됐다는 것은 바로 그 윗선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준성의 윗선이면 바로 윤석열이죠. 옛날에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반부패 대검 중수부 산하에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또 한동훈도 연관이 있어요. 또 한동훈이가 또 시비 걸라. 자, 윤석열과 한동훈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진급까지 시켰어. 손준성이 검사장이 된 것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 때 있었던 일이죠. 자, 그러니까 당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손준성을 우리는 보호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법원에 던진 겁니다. 유죄 선고하지 말라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결국 손준성은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역시 법원이 검찰한테 한 방 매긴 겁니다. 이 당시 법원, 이때 법원 판결문을 보면은요, 고발사주 사건이 사실이며 손준성이 그 고발사주 고발장을 작성했고 검사로서는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발사주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점까지도 인정하죠. 이거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법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이나 한동훈을 칠 수도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한 사건입니다. 사실 손준성한테 유죄가 났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유죄라는 말과 동일시됩니다. 그 손준성이라는 사람은요, 혼자서 뭔가 일을 저지를 사람은 아니에요. 한동훈은 혼자서도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충성을 하겠다라고 맹세하는 어떤 그런 자신의 주군이 있다. 그 주군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하지만 손준성이라는 사람은요, 지시받지 않는 일을 만들어낼 사람은 못 됩니다. 제시받은 일을 잘 처리할 수는 있지. 하지만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지가 나서서 뭔가 할 사람은 아니죠. 따라서 손준성이가 뭔가를 했다면 그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지시는 적어도 아무리 작게 봐도 한동훈, 크게 보면 윤석열인 거죠. 당시 한동훈이 뭐 얘네들 하고 이렇게 카톡, SNS 대화가 오갔다는 것쯤은 뭐 널리 알려진 사실 아닌가요? 결국 손준성 유죄는 윤석열 한동훈으로 넘어가는 고리를 하나 만들어줬다 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자, 이것만 봐도요, 법원이 검찰을 한 방 매긴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법원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정말 법원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 손이 좀 바로 잡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원이 상당히 지금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과거라고 해봤자 사실 몇 주 전입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 날리면 이딴 판결을 내리던 애들이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뀐 거죠.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거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판결문 속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정말 일침을 가했구나. 이런 걸 가지고 재판했니? 이런 걸 가지고 기소를 했니? 이게 범죄니?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손준성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 진짜 문제는 윤석열이야 라고 은연중에 찌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원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겁니다.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허니문이 끝났다, 이런 말도 나와요. 허니문, 보통 이거는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새로 출범한 행정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최소 6개월, 최대 1년 정도 이 행정부가 하는 일을
의회가 좀 뒷받침해주는 뭐 이런 기간을 보고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허니문 기간 같은 것 따위는 없죠. 그런데 희한하게 법원과 행정부 사이에는 이런 허니문 기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 그 정권이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건, 이른바 뭐 개혁 아젠다 혹은 뭐 적폐청산 과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정권의 편을 들어주는 혹은 검찰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많이 내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선거 무렵이 되기 시작하면은 슬그머니 법원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법원의 판결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걸 보고 허니문이 끝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허니문이 끝났네 말았네 해봤자 법원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보수예요. 매우 보수적입니다. 때론 점잖은 말을 쓰기는 하지만, 때로는 체면을 많이 차리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는 것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최근 들어서는 이 법원의 이런 보수 성향이 더 짙어진 것 같은 느낌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체면을 차리는 듯한 그런 모습도 많았는데, 얼마 전부터는 그냥 드러내놓고 그래 나 꼴통이다 왜? 이런 판결도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법원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민심의 흐름에 상당히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이 분위기에 법원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동시에 잘못했다가 윤석열을 계속 따라갔다가 법원도 한묶음에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리두기를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 아니죠. 앞서서 제가 등 돌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등 돌렸다까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만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확실하게 기존의 법원에서 보였던 모습은 좀 이제 사그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윤석열한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한편으로서는 법원을 좀 못 믿겠어요. 얘들 어떻게 믿어요, 솔직히. 어떤 분은 그런 질문도 하십니다. 그럼 법원의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내일 모레 있을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느냐? 아니요. 그건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아마 그 사건은 조국 전 장관 손을 들어주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강도는 확실히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건 그렇습니다. 법원이 서서히 윤석열로부터 거리를 두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거라고 보셔도 과언 아닙니다. 이거는 레임덕 맞습니다. 법원이 거리두기를 하는지 정말 등을 확 돌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점을 기화로 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윤석열 정권이 레임덕에 빠지기 시작한 것은 명백합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죠. 당장 국힘당 내부에서 벌써부터 영이 안 쓴다는 말이 나와. 한동훈 편을 들어야 되냐, 윤석열 편을 들어야 되냐, 사진을 걸 때 한동훈 사진을 걸어야 되냐, 윤석열 사진을 걸어야 되냐, 이런 걸로 눈치 보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벌써 돌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이미 레임덕을 의미하는 거죠. 대통령 외에 다른 사람을 앞에 세운다? 자, 마치 이런 겁니다. 옛날 그 2008년 선거 때인가요? 2012년 총선 때인가요? 갑자기 그 박근혜가 표면에 등장을 합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갑자기 박근혜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뭐 국회의원이든 뭐 아니면 뭐 지방의회 출마하는 사람이든 박근혜 사진을 걸려고 하고 박근혜와 같은 사진 같이 찍은 사진을 막 선거 그 운동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명박은 한물 가고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즉 사진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또 아이고 사진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자면 여권 내에서의 권력 교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그 자체로도 이미 레임덕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하고 윤석열이 이겼네, 한동훈이 이겼네, 뭐 윤석열, 한동훈 강등해서 한동훈이 뭐 이익을 받네, 이딴 개소리 필요 없어요. 어쨌거나 지금 이 정권은 레임덕이 시작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저들이 분열하고 저들이 힘이 빠지고 있으면 우리는 단결하고 힘을 내야죠. 그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또 오늘 주제를 좀 논쟁적인 주제를 가져왔더니 벌써부터 지금 댓글창이 난리도 아니네요.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해서 걔를 때려잡자, 때려 죽이자 라는 식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윤석열이나 한동훈 또는 수박들이 주장하는 뭐 그 개딸 어쩌고 하는 뭐 개딸 전체주의 이런 말을 그런 헛소리를 사실상 그 뒷받침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비판을 하되 우리가 그렇게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그냥 절멸시키자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요, 제가 비판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제가 앞으로 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비판하려고 지금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몰려와가지고 저 새끼 죽여버려야 돼, 저 새끼 내쫓아버려야 돼, 잘라버려야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수박들 수를 줄여 나가야지 밉다고 해서 다 수박으로 몰아가 버리면 우리만 고립돼요. 그죠? 예, 여러분 그런 점에서 격한 표현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그러지 말라는 의미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고민정 저거 내쫓아버리자 이런 주제로 하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댓글 보실 때 그 점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뭐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